세계 속의 현차인 그들이 전하는 노 리밋, 노 바운더리 스토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의 이승열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잡페어 잘 즐기고 계십니까? 모쪼록 이번 잡페어가 여러분들이 취업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좀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희 앞선 소개처럼 No Limit, No Boundary, 즉 한계 없이 경계 없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해외 또는 글로벌이라고 할 경우에 해외 영업을 좀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는 다양한 직무에 다양한 인원들이 다양한 나라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매뉴팩처링의 한 분야인 해외 공장을 직접 건설하고 만드시는 분들인 플랜트 기술 분야의 두 선배 사원님들을 모셔보았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공장 도장 생기 3팀의 김석동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도장 생기 2팀의 장세준 대리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던 때가 이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한테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이제 내용 들으시면서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편한 선배한테 질문한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꼭 질문하셔서 여러분 그 직장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발표에 앞서서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지금 하나 있는데요. 팀 이름이 이제 숫자만 다를 뿐이지 도장생기란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그 도장생기가 무엇인지 한번 차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동차 도장은 그 얼굴 화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수하고 나서 뭐 기초 화장, 색조 화장 하듯이 자동차 차체도 뜨거운 물에 한번 목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를 코팅해서 외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즉 자동차 메이크업 같은 거네요. 네. 그럼 이제 두 분이 약간 자동차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표로 이어나갈 텐데요. 먼저 우리 김석동 차장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발표할 게 이제 해외 주재원 생활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출장 제목상으로는 엔지니어 트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를 나눠서 할 텐데 시간 안배를 주재원 생활기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트립을 좀 길게 하고요. 그 이유는 주재원 생활기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우선 제가 말재주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있으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재원 생활을 하러 어디를 가든 그 다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 어디를 가더라도 별로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알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주재원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과장급 이상입니다. 예외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입사하시더라도 주재원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코너 엔지니어 트립 혹은 비즈니스 트립은 입사하셔도 곧바로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시간을 더 할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No Limit 주재원 생활기인데요. 왜 No Limit라 이래 붙였는가 하는 거는 뒷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저는 1995년도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15년간 울산 공장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약 7년간 중국의 북경하고 창주라는 도시에서 주재원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한국으로 귀임해서 울산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참 뭐 제가 이제 공격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근속이 95년이시면 95년에 입사했으면 지금 벌써 근속이 22년 정도 되셨네요. 예, 오늘 이거 잡혀야 한다고 아침에 오니까 좀 얼굴에 화장해 주더라고요. 머리도 따듬어 주고. 그래서 조금 젊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여기 계신 일부 분들은 실제 입사는 94년 12월 12일입니다. 아마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도장 전문가가 본인 얼굴에 도장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와 계시고요. 네, 계속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생산 거점이 어떻게 있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G2 국가인 미국하고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지금 7개국에 생산 공장은 13개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현대, 기아 통합해서 많이 부릅니다만 그렇게 통합하면은 국가 및 공장 개수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근데 제가 95년도에 입사했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해외 생산 거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0여 년 만에 이렇게 좀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미천하지만 그 성장 과정에 저도 일조했다는 게 사실 제 보람이기도 합니다. 주재원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사실 별도는 없습니다. 직장 생활 과정 중에 이제 기회가 되고 타이밍이 맞으면은 주재원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또 최소한의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많이 들어보신 고가라든가, 그다음에 영어 또는 중국어, 다른 언어는 인정 안 되지만 영어 또는 중국어 실력을 테스트를 받습니다. 가기 전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체상의 이 파일럿 같은 그런 고난이도의 신체 건강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문제는 없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개인적인 스펙인데, 중요한 거는 아빠나 남편 따라서 낯선 곳에 가야 하는 이 가족들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낯선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살아야 한다는 어떤 각오, 마음의 준비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주재원분들께서 그런 걸로 인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죠? 네, 저도 지금 중고등학교의 애들이 있는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들은 특히나 본인이 주재원으로 나갈 준비가 돼 있고 적절한 타이밍이다 판단을 하더라도 가족의 반대에 의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아예 무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표현상으로는 수요와 공급 이래 적어놨는데요. 최소한 과장이 돼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땡겨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때까지 회사 내에서 자기의 소위 말하는 스펙 또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럼 차장님께서는 주재원을 위해서 미리 어학 공부라든지 이런 걸 미리 하셨었나요? 저는 사실 갑자기 갔습니다. 중국 주재원 가기 한 달, 2달 전에 갑자기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게 됐는데 중국어라고는 이열산스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가서 하게 되면 되는데 저는 공장 건설 멤버로 갔기 때문에 갑자기 가게 됐고요. 근데 정상적인 주재원을 선발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약 2개월간 집중 언어 교육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간단한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돼야지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교육은 회사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주재원 생활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뭐 전 세계 요즘 해외 여행을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가봐도 그냥 놀러 가는 거지. 이 나라가 너무나 신기해서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TV에서 많이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소개해 드릴 거는 뭐 독특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로 하면은 이제 뭐 공산당, 저임금, 그다음 뭐 짝퉁 시장, 그다음에 뭐 10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인구, 뭐 만리장성 그 정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정도의 이제 상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실제 가보니까 저는 이제 북경에서 한 5년을 살았습니다. 북경은 전 세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글로벌 유수한 브랜드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경제 전쟁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국내 기업들도 많은데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엄청난 다양한 인종, 그리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따라오게 되는 뭐 음식이나 문화 이런 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 현재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가 글로벌 핫 플레이스인 거는 아시죠? G2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 보진 않았지만 북경에 살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저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본 듯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뭐 주재원 생활적인 면을 이야기 들면은 저기 미국의 LA 같은 한인타운 그런 게 중국에도 있습니다. 북경에 이제 왕징이라는 도시인데요. 왕징이 저 대표적인 건물 사진을 붙여놨는데 거기도 약 2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외국에 가서 사실 길거리 가다가 한국말이 들리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죠. 근데 이 북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안 쳐다봅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닥 외국에 살았다는 느낌을 못 받고 왔어요. 북경에서는. 꼭 한국에 사는 듯하고 제가 한국에서 못 먹어봤던 음식들도 북경에서 많이 먹어봤습니다. 한국 음식, 물론 중국 음식도 먹지만. 주재원 생활은 사실 인터넷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지식 습득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생활은 좀 넘어가고 제가 저희 플랜트 기술 쪽인데 이제 중국에서 2개 공장을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업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2개의 공장이 어디 공장이죠? 네, 북경 3공장 하고요. 그다음에 창주 공장입니다. 북경 3공장이라면 북경에 공장이 몇 개까지 있는 건가요? 앞에 페이지에 있었는데 북경 중국 안에 지금 북경 내에 3개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주 그리고 중경 그리고 상용차 공장으로는 사천 총 현대자동차가 6개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 안에. 저 건설 과정 중에 일어났던 이제 에피소드 한 2가지만 들어보면은요. 그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설비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제작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작년 1월이죠. 16년 1월에 한국말 하면 심천입니다. 심천에 산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가 그 공장과 설비가 전부 다 매몰돼 가지고 부랴부랴 급하게 또 다른 업체로 발주를 줘서 이제 그 업체는 할 수 없죠. 일정을 놓쳤으니까 이제 주야로 설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만들어서 겨우 납기를 맞춰서 이제 보냈는데
옆에 사진처럼 작년 그러니까 16년 초 겨울이죠. 한국에도 눈이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에 20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중국은 폭설이 내리거나 아니면 폭우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안개가 많이 끼면은 도로를 그냥 막아버립니다. 고속도로 안에 차가 있건 없건 입출구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럼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톨게이트가 열릴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네요. 네. 참 재수도 무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늦어진 거는 밤낮으로 했고 입고가 또 늦어져 가지고 설치 기간에 거진 한 달 동안 이제 매일 밤 9시 10시에 넘어가는 설치 공사를 했었고요. 그런 사실 머릿속에 남는 기억들은 좀 안 좋고 괴로웠던 일들이 많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런 괴로운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여기 지금 뭐 크게 기억나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도 주재원 생활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저희 국내에서는 보통 팀이 이제 옛날 말로 부서고 요즘은 팀으로 합니다. 팀 구성원이 좀 적은 데는 한 20, 좀 많은 데는 한 40까지도 갑니다. 인원수가. 보통 한 30명으로 본다면은 30명 단위로 업무가 진행되던 것들이 해외 주재원으로 가면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 한두 명이 국내의 30명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멀티플레이어 기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 제목상에 맨 위에 있는 No Limit, 진짜 업무에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뭐 에피소드를 겪으면서도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은 아직도 도장 설비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욕심과 그리고 제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이제 가족들, 이런 것들이 제 이제 회사 생활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차장님이 되게 그래도 고직급이시고 오래 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도장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꿈을 꾸신다는 게 되게 인상적인데요. 저 밑에 이제 저 사진이 어떤 차량 도장의 그런 과정인가요? 네, 아직 자동차 공장에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특히나 이 도장 공장은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시더라도 안 보여주는 곳입니다. 요 지금 사진에 나온 거는 도장 공장 부스 안에서 노란색 이 카바를 입은 로봇가 차체를 도장하는 모습입니다. 조기에 관련된 부스라고 그러죠. 룸하고 저런 도장 로봇 설비, 그 밑에 뭐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렇게 차체 도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의 설계, 제작, 뭐 설치, 운영 이런 것들이 제가 하는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뭐 별로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주재원으로 있을 동안 가족들과 놀러 다녔던 사진, 그 집사람하고 그 벚꽃 폈을 때 한번 찍었던 사진인데 제 얼굴을 하나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붙여는 놨는데 좀 제가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좀 평소에도 여기 사진을 보면 되게 가정적이신 남편이신 것 같은데 평소에도 좀 그러하신지. 가정적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요새는 또 이제 백종원 선생 때문에 간단한 레시피를 보고 이제 주말마다 이거 음식 만들어주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아, 네. 멋지신데요. 저 이상으로 이제 주재원 생활기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좀 더 신입 사원이 되시면은 더 근접한 해외 출장에 대해서 옆에 장세준 대리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장세준 대리님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 바운더리 비즈니스 트립, 그러니까 엔지니어 트립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 드릴 내용은 그 현업에서 겪게 되는 출장 관련된 일을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저희 현업 생기에 그 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고요. 그래서 엔지니어 트립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되면은 또 정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돌발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경계 없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노 바운더리라는 이렇게 수식을 한번 붙여보았고요. 발표에 앞서 그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한 3, 4학년 때쯤에 그 연료전지, 뭐 친환경 자동차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동차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4학년 여름 때 그 인턴을 지원을 했고 그 울산 공장에서 그 1개월 정도 그 인턴 생활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그 인턴 생활이 끝나고 그 전환 면접에서 이제 전환이 실패를 했었고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이게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이게 원하던 목표에 이제 문턱까지 탁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고 나니까 그 처음에는 제가 이 무능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스스로 굉장히 좀 비관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목표로 하던 곳에 뭐 한번 떨어졌다고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떨어졌는지를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공개 모집할 때 뭐 자소서라든가 면접에서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먹혀서 저는 이제 당당하게 공채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예, 실제로 그 많은 학생들이 인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불합격하게 되거나 하면 정기공채나 이런 거에도 좀 불이익이 있지 않나 많은 걱정을 하는데요. 아마 대리님께서도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그런 걸 좀 극복을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인턴 떨어지고 나서 이제 되게 불안했고요. 이거 인턴 괜히 했나? 괜히 해서 이 공채 기회도 날려버린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때 저희 그 학교로 저 리크루팅을 오셨는데 그때 제가 인재채용팀에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그 제가 인턴을 하고 떨어졌는데 공채할 때 불이익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행히 그런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혹시나 경우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 자기의 그런 탈락 사유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과정을 좀 어필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반떼랑 그 아이오닉 공장에서 이제 도장 관련 업무를 이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출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고요.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제 첫 출장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독일의 그 기술 교류 세미나라고 해서 카바디 페인팅이라는 출장이 있었고 제가 사원 1년차 때 처음 이제 출장을 가게 되었고요. 이게 출장을 사원 1년차 때 가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제 같은 보통 이제 대리직급부터 출장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출장을 가서도 그 자기가 이제 자기 맡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리직급부터 출장을 가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원체 해외 공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사원 3년차, 4년차부터 이제 출장을 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사원 1년차 때 가는 출장은 되게 이례적인 그런 일이었고요. 네, 저도 참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사원 1년차 때 이렇게 나가셨다는 게. 이게 사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뭐 제가 갈 출장이 아니었고 저희 선배 대리님께서 그 출장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딱 출장 가기 일주일 전에 그 가정에 일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뭐 대신 갈 사람을 찾다가 이제 제가 뭐 운 좋게 이제 가게 된 케이스고요. 뭐 제 개인적인 뭐 입장에서는 뭐 빨리 출장을 가게 돼서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게 회사를 대표해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마음적으로 좀 부담감이 많았던 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출장은 이제 독일 그 바드나우하임이라는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세미나였는데요. 전 세계의 그 자동차 메이커들 뿐만 아니라 그 협력 업체들, 뭐 설비 업체라든가 부품사에서도 참석을 해서 그 각 1년 동안 있었던 그 자기들의 실적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제가 좀 놀랐던 게 그 업체들이 자기들이 있었던 그 신기술이나 신공법들을 자랑을 하고 이제 공유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신공법이나 신기술은 그 업체만의 경쟁력인데 이런 데서 이제 공유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걸 공유함으로써 이제 서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저한테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그런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고요.
이게 이제 2박 3일간의 이제 짧은 일정이었는데 뭐 일정이 이제 오후에 끝나면은 저녁에 이제 다 같이 만찬을 하면서 그 업체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끼리 뭐 명함도 서로 주고받고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런 자리를 가졌었고요.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에 왔었다고 하니까 좀 많은 업체에서 이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명함도 교환하자고 하고 자꾸 연락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이 글로벌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성장을 했구나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최근에 좀 힘들었던 출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창주 공장의 신공장 건설 지원으로서 작년에 한 4개월 정도를 이제 중국에 출장을 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김석동 차장님이 그 TFT로 계시면서 뭐 건물 이제 공장 지을 부지 선정부터 해서 뭐 업체 선정,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설비, 뭐 제작 같은 것도 다 총괄하고 계셨고요. 근데 이제 신공장 건설 업무가 원체 양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 TFT 분들께서 다 하시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같은 출장자들이 지원을 가게 되고요. 그럼 저희들이 가서 뭐 설비 설치라든가 뭐 설비 시운전 관련된 공장 건설 지원도 하게 되고요. 밑에 보시는 뭐 작업자 교육이라든가 뭐 도료 관리 등을 통해서 신차 그 생산 품질을 이렇게 양성하는 업무를 이제 지원을 또 하게 되고요. 네,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어려웠던 출장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출장을 한 몇 번 정도 다녀오셨나요? 저는 입사하고 한 해외 출장만 한 6번 정도 이렇게 갔던 것 같고요. 보통 한 1년에 한 번 꼴 정도로 이렇게 간 셈이 되겠네요. 그 한 번 갈 때마다 뭐 기간 정도는 아까처럼 뭐 계속 다 4개월이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짧게 갈 때는 아까 뭐 처음에 2박 3일 이렇게 갈 때도 있고요. 보통은 가면 한 달. 길게는 저희가 2개월 단위로 끊어서 가요. 만약에 4개월 가게 되더라도 2개월 갔다가 잠시 복귀해서 한 일주일 정도 국내에 있다가 다시 또 2개월 나가고 이렇게 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것이 이미 두 분이 약간 창주에서 지금 9년이라고 하셨었는데요. 처음에 원래 거기서 처음 뵀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 사원 2년 차 때 그 북경 상공장에 또 그 설비 증량이 있어서 이제 지원 출장을 갔었는데요. 그때도 김석도 차장님이 그때는 이제 북경 상공장 또 주재원으로 계셔가지고 그때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 제 기억에 그 김석동 차장님은 되게 그 출장자들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출장자들이 그 출장 가면은 그 현지 주재원들이 저희를 이제 맞아주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저희를 좀 맞아주시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차님은 뭐 술도 많이 사주시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좀 잘해주셨던 분으로 이제 기억이 남네요. 그럼 반대로 김석동 차장님은 이제 장세준 대리를 봤을 때 좀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나요? 사실 제가 주재원에 있을 때 장세준 대리가 사원 2년 차. 예, 처음에. 사실 저하고 갭이 좀 많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근데 하여튼 울산에서 보내주실 때 열심히 잘하는 친구다. 그 말만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와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사원 2년 차 이상의 역할을 잘 하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좋습니다. 참 보기 훈훈한 광경입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저희가 그 신공장 건설 이렇게 출장을 길게 가면 이제 분명 힘든 점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뭐 업무적으로 힘든 점이나 그 업무 외적으로도 이렇게 힘든 점이 좀 있게 됩니다. 먼저 업무적으로 좀 힘든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중국 업체랑 현대자동차가 50대 50 합작으로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설비 설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저희가 뭐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중국 업체들과 같이 중국 그 중방 측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았을 경우에 이제 서로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업무 외적으로는 저기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총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친구,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이렇게 뭐 오랜 시간 떨어져 있게 되면 그 부분이 좀 힘들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노하우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뭐 간단해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 면세점에 들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니즈를 이게 만족시켜 줌으로써 이제 뭐 출장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나중에 이런 좀 우스갯소리인데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뭐 형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출장 가냐? 뭐 해외 출장 또 안 가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객의 니즈가 많아지는 거죠. 네. 뭐 항상 고객의 니즈를 만족하는 게 저희의 일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 출장 중에 있었던 뭐 장단점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장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가만 기본적으로 이제 출장비를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출장 이제 기간에 따라서 출장비를 또 받게 되는데 이제 제 동기 같은 경우에 한 1년에 한 300일 정도를 이제 출장을 가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출장비를 아껴서 차를 한 대 뽑더라고요. 출장비를 모아서. 그런 부분이 아마 해외에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현지의 문화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출장 가서 이제 놀러 가는 건 아닌데 출장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은 보통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제 저희가 휴식을 좀 가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면은 무조건 유명 관광지로 이제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여행 가면은 이제 뭐 육체적으로는 좀 더 힘들 수 있지만 일단은 또 쉬고 오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저는 이런 게 또 출장의 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힘든 거를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향수병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출장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여지없이 향수병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 정도 출장을 지내면 다들 향수병이 오세요. 보통 그 현지에도 그 한국 음식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데도 자꾸 한국 음식이 생각나고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막 한국의 닮은 도로를 보면서 막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공기나 물까지도 이제 한국에 다 그립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 향수병을 좀 극복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나요? 이 향수병이 무서운 게 따로 약이 없어요. 뭐 시간이 유일하게 약인 것 같고요. 이게 또 재밌는 향수병이 좀 재밌는 게 이 출장을 오래 가다가 이제 국내로 복귀하시면 역으로 또 향수병이 걸리세요. 그래서 뭐 중국에 예를 들어 뭐 200일 정도 갔다 오신 분은 갔다 오셔서 계속 또 중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중국에 또 가고 싶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향수병이라는 게 그 기간에 오래 있다 보면 또 역으로도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힘들었던 점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힘든데, 뭐 인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너무 더워서 좀 힘들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너무 추워서 또 힘들고, 그런 곳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일적으로 힘든 것보다 뭐 생활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제가 있었던 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황사나 스모그의 이제 원산지 같은 곳이죠. 같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이 사진 보시면은 이 사진 다 제가 찍은 거거든요. 지금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노을이 참 아름답게 끼었는데요. 저게 사실 노을이 아니고 낮에 황사랑 스모그가 이렇게 끼어서 도시가 이제 막 새카맣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황사가 심한 날에는 진짜 5m 앞이 안 보인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사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뭐 여러분 좀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제 내용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뭐 생각이 드셨다면은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플랜트 기술에 어울리는 인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직무를 선택하실 때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좀 오늘처럼 좀 알차게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가 또 저희 회사가 되면은 또 더욱더 감사할 것 같네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두 분의 발표 잘 들어보았고요.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하는 질문을 몇 가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많이 헷갈리는 게 플랜트 기술과 플랜트 운영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좀 답변을 김석동 차장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플랜트 기술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 설비를 준비하고 그리고 신차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공장 건설 및 설비 설치. 플랜트 운영은 그렇게 준비된 공장에서 원활하게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공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말씀을 뭐 좀 전달을 드리면 아마 이제 그 플랜트 기술 같은 경우는 그 공장 생산 설비나 공장의 어떤 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거나 건설을 하면서 차량이 생산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랜트 운영 같은 경우는 그 만들어진 터전 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량을 생산하는가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주니어급, 소위 지금 장세준 대리님처럼 대리나 사원 이런 사람들의 해외 출장이 장세준 대리님 경우만 좀 약간 특별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정말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지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딱 저 경우가 딱 보통인 것 같아요. 저보다 많이 가는 친구들은 훨씬 많이 나가고요. 뭐 저보다 작게 나가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년 차에 한 6번 정도 나갔다고 했는데 딱 그 정도가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간 친구를 좀 예를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중국에 한 아까 300일 정도 있었다는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가 이제 중국에 1년에 300일이고 몇 년 동안 계속 오랫동안 지원을 나갔고요. 그 친구가 이제 국내에 복귀해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이 하객들을 보니까 중국 분들이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친구가 이제 입사하고 나서 계속 그 중국에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맺어진 인연들이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렇게 결혼식에 참석하시러 이렇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길게 가는 경우에는 뭐 정말 많이 가는 경우 있지만 딱 저 정도가 보통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참석자분들께서 그 심플로우를 통해서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추천수가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플랜트 기술에 있어서 취업 준비생으로 갖춰야 할 역량 중 최고로 추천해 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두 분별로 다를 것 같아요. 약간 주니어와 시니어로서의 약간 차이가 서로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번 장세준 대리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요 사실 자폐어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 팀장님들한테 먼저 이 질문을 좀 똑같이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팀장님급에서 여러분 그 면접을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면접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미리 좀 여쭤봤었는데 가장 손꼽아 꼽는 거는 인성이었어요. 인성. 저도 그 말씀에 좀 동감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물론 출중하시겠지만 사실 저희 회사에 입사하시면은 일은 저희가 처음부터 다 다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계신 뭐 스펙이나 이런 거는 뭐 물론 기본 바탕이 되겠지만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의 바른 모습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면접 가셨을 때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보통 이 면접에 가시면은 이제 본인 그 짧은 시간에 본인을 어필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이게 소설 같은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팀장님들이 딱 보시면은 그게 딱 보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보다는 좀 더 담백하게 본인을 소개하는 게 좀 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채용팀원 같으세요. 되게 인재채용팀원처럼 정말 그런 얘기 잘 해주시는데요. 정말 좀 이런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면접관님들께서 되게 좀 예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자가 정말 진정성이란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시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김석동 차장님은 좀 어떤 그 역량이 좀 추천해 줄 만한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팀장님한테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성도 중요하고요. 인성과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소통.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회사 내에서 지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거의 99%의 일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과 소통하는 스킬이랄까
외고집을 가져서는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소통,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장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인원들과 협업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장세준 대리님한테 좀 약간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장세준 대리님은 입사 1년 차부터 출장 이후 여러 번 출장을 가시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직원의 능력을 보고 출장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본인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본인만의 비법이나 혹은 또 어학 공부 비법 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질문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좀 쉽게 말하면 본인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저는 제가 이렇다 할 뭐 강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뭐 제가 잘나서 출장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장 기회가 보통 뭐 너무 균일하게 또 주어져요. 저희가 해외 출장 갈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현업에서는 매번 그 출장 갈 사람을 찾는 게 일이다 할 정도로 출장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잘나서 출장을 갔다기보다는 이렇게 뭐 자꾸 뭐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출장을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학 부분도 제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저는 아까 인턴에서 한번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제가 또 어학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기회가 그만큼 많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시면 출장을 많이 가시게 된다. 그리고 어학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지원자분들께서도 이제 모집 요강을 보시겠지만 사실 어떤 어학의 커트라인 점수 같은 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회사 자체가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따로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학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학 평가는 이제 저희가 참고치로 활용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과거처럼 해외 영업이나 이런 분들만 어학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같은 엔지니어나 아니면 또 연구원 같은 분들도 충분히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갈 수 있을 만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인데요. 이건 좀 저도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기계과나 뭐 전기 이런 약간 이공계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 R&D를 또 많이 희망도 하세요. 물론 매뉴팩처링 쪽도 오시긴 하지만 R&D가 아닌 그 두 분이 플랜트 기술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알고 싶다. 또한 R&D와 비교해서 플랜트 기술에 좀 약간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한번 김석동 차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플랜트 기술을 제가 선택한 거 아니고요. 예전엔 다 그랬습니다. 보낸 대로 갔습니다. 제가 무안하네요. 플랜트 기술이 뭔지도 몰랐고요, 사실은. 뭐 하는데 제가 팔려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서 한 2달 정도는 뭐 이런저런 교육받는다고 시간을 계속 보내요. 모르다가 한 3개월 지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이제 이름이 좀 외워지고 하는데 그제서야 이런 곳에 내가 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었고요. 말하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R&D와 비교해서 플랜트 기술, 그러니까 플랜트 기술의 장점, 내가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런다라면 R&D도 좋고요. 플랜트 기술도 좋은데 R&D는 진짜 좀 갇힌 공간에서 저도 R&D와 관련된 일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공장에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안에 갇혀 있고 주로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합니다. R&D가 전부 다 설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플랜트 기술은 이 사무실에서 앉아 하는 일도 많지만 현장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이 노가다 뛴다 그러죠. 그런 활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액티브하다, 아니 뭐 에너지가 좀 넘친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뭐
좀 그런 쪽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플랜트 기술에 오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차장님께서 이제 필드에 나오는 용어들, 뭐, 노가다 같다 이런 걸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어두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R&D 쪽도 당연히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장 기반으로 해서 같이 병합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일단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플랜트 기술은 현장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생산 설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만든 사람들이 그 플랜트 기술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장 설비가 멈추거나 했을 때 가장 먼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현장 기반으로 해서 좀 그런 필드 위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일단 그리고 우리 차장님께서는 이제 예전 95년이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어떤 이 직무라는 개념 이런 부분이 좀 정립되기보다는 약간 회사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장세준 대리님 이제 세대부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직무적인 선택,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직무적인 고민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세준 대리님도 이제 아까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플랜트 기술 선택하셨어요? 네, 저는 찬용이와 다르게 이제 플랜트 기술을 이제 선택해서 오게 되었고요. 저도 그 사실 R&D와 플랜트 기술 사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처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가장 크게 제가 그 플랜트 기술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기준은 그 제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좀 활동적인 편이다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사전 조사를 하기로는 R&D는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내용이 많고 플랜트 기술은 이제 현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플랜트 기술도 사무실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요. 근데 이제 현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성이 좀 있는 분들은 플랜트 기술이 어울린다 이렇게 좀 사전 조사를 됐기 때문에 플랜트 기술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기준은 제 성향, 활동적인 제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플랜트 기술이 이건 정말 좋다, 이거 자랑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저기 다른 부서에 계신 그 선배님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플랜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그 현장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회사에서 그 오랫동안 만약에 근무를 하신다고 할 때 그 현장을 안다는 거는 굉장한 큰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자동차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실제로 현장을 저희나 뭐 플랜트 운영이나 플랜트 기술처럼 현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동차 관련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막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플랜트 기술에 있으면은 현장을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다. 그 점이 가장 그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 어떤 이 답변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계속 많이 나왔던 것이 결국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조업이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생산 현장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현재 채용팀이나 인사 부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생산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플랜트 기술이나 플랜트 운영 이렇게 현장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지원 부문에 있는 분들도 우리 회사 업종 자체가 제조업인 만큼 생산 현장에 대한 이해는 아주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럼 이상으로 이 심플로 질문도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목처럼 한계 없이 경계 없이 활동하는 두 선배 사원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두 분의 얘기가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당장 여러분들이 겪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먼 일일 수도 있고 아직 안 와닿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결국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아주 이런 쉬운 말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이 해외 출장이라는 누구나 보면 어떻게 보면 해외에 대해서 되게 동경을 갖고 있어서 그런 출장을 갔지만 물론 거기에서 문화체험이나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해외라는 그런 어려움과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도전 등을 통해서 결국 두 분 다 얻은 것들이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짧은 얘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해외를 무대로 한다는 설레임과 또 그 이면에 노력이나 땀, 희생이 생각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남은 취업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로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거나 꿈꾸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도전을 하신다라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그게 값진 경험으로 돌아오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느끼셨다라면은 저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